자, 그러면 이 EM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M을 다루기 전에 찍어놓고서 다시 이제 보니까 안 되겠어서 조건부 확률을 조금은 설명을 드리고서 EM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장 끝나고서 뒤에다가 제가 자료를 새로 붙여놨고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확률 중에는 사실 확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 확통, 거기에서도 똑같이 사실 두 가지 확률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는 뭐 A 프라이어리라고도 부르고 그냥 프라이어리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다른 사건들하고 별다른 관계성이 없이 뭔가 우리가 사건 A가 생길 수 있는 확률, 뭐 0.6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확률들이 이 프라이어리 확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질 때 확률은 얼마인가 하면 뭐 주사위 1 나올 확률 6분의 1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고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이 가위를 낼 확률은 얼마인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왼손하고 오른손이 지금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얘가 가위를 내는 확률은 3분의 1이죠. 근데 제가 주먹을 내서 한번 이겼습니다. 딱 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가위를 낼 확률은 과연 3분의 1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해보시면 방금 전에 가위를 내서 졌기 때문에 확률이 살짝 변동을 합니다. 그런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 부르고 있고요. 뭐 또는 뭐 posterior probability, 후치 확률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사건 어떤 B가 이미 일어났을 때에 그때 A의 확률은 아주 미세하게, 미세는 아니고 실제로 되게 크게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위를 냈을 때 또 가위를 낼 확률은 3분의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노테이션에도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거 찾아보시면은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 표현을 안 쓰고 다른 걸 썼었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정리하면 뭔가 우리가 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 하면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서 뭐 글로벌일까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벡터 x가 있는데 걔는 좌표계 O 원점에서 본 것이다. 뭐 이렇게 짝대기를 하죠. 그리고 또는 그거는 3번 조인트에서 본 x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를 붙이고서 옆에다가 붙이게 되면 이거일 때 3일 때의 x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더 편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조건부 확률의 수식을 표현을 쓰지 않고요.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A에 대한 확률을 따지는 것.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을 여기서부터 정의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고등학교 때 거랑 서로 뒤집어질 때인가 뭐 하여간 되게 고등학교 때 거 어떻게 했는지 저도 기억이 이제 안 나서 그래서 여기 바하고 B하면 B가 B라는 조건이 있을 때 A의 확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A 바 B, A 바 짝대기가 있어서 A 바 B는 도대체 뭘 뜻하는가? 여기에 두 가지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A라는 사건이 발생했고 B라는 사건,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B가 발생했을 때 A는 어딘가? 그러면 보라색이 되겠죠. 그래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에 그 중에서 보라색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싶은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 B 중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B 전체분의 항상 확률은 전체분의 뭔가 사건이 발생하는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전체 B라는 면적분의 이 교집합 A하고 B의 교집합 여기 제가 얘가 A이고 이 녀석이 B이고 교집합이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 표시 B분의 A하고 B의 교집합이 바로 조건부 확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A가 생길 확률을 얘기하는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 A가 B는 B분의 A, B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식으로 잡으면 B가 발생했을 때 A에 대한 부분은
B 전체분의 A와 B의 교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는 B가 발생했을 때 A를 얘기하기 때문에 A 반대에 대한 것들도 얘기할 수 있죠. A하고 B의 교집합을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B 바 A,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에 대한 거는 PA분의 PBA의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교집합하고 얘가 같으니까 PA 곱하기 여기 써있죠. 교집합이 같으니까 이건 이제 지우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PB 바 A는 전체 PA가 발생할 확률분의 PA하고 B의 교집합. 이제부터 이 교집합 표시를 여러분들이 많이 써왔지만 정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PA, B로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이제 콤마로 제가 표현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교집합이 있고 여기 교집합이 있으니까 서로 교집합을 같게 하면 얘네 두 개의 곱은 얘네 두 개의 곱과 같더라 해서 PA가 B는 PB분의 이와 같은 수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 알쏭달쏭한 항상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인식을 해서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때도 이것들을 쓰긴 합니다만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로봇 쪽 분야들은 전부 다 확률 기반으로 지난 15년 동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2005년도 경을 토대로 해서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로 갈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2005년도, 2005, 6, 7년도부터 로봇 쪽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확률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 같은 분야들도 따로 있을 만큼 로봇 쪽 분야들은 확률 기반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러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뭔가 추적 시스템들 이런 데 전부 다 이 조건부 확률이 무대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배우시는 건 간단한 거고요. 지금 이제 4학년들 보면은 이것들의 서로 상호관계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따진다거나 조건이 있는 독립 여부 뭐 이런 복잡한 뭐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이런 부분들이 최근의 로봇들의 주요 수식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전 세대들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모델링 기반으로 컨트롤하고 뭐 대충 풀고 여러분들 로봇공학에서 배우신 거는 전부 다 2005년도 이전 지식들이죠. 그거보다 더 오래돼서 뭐 80년대, 90년대 초 이 정도의 지식까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로봇 쪽을 배우시다 보면은 뭔가 경계 지점이 있고 그 다음부터 확률 기반 어프로치들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부 확률은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A, B를 대신해서 오메가는 일종의 클래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X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보자.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림이 안 좋네.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 여기 눈이 X자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를 잡았는데 얘가 붕어인지 아니면 좀 어이가 없다. 물고기 X를 잡았는데 얘가 노래기인지 노래기는 곤충 아닌가? 갑자기 뭐 생각나는 건 우럭인지 광어인지 우럭과 광어가 없이 그 두 가지로 구별을 해야 되고 그 우럭에 해당하는 것 또는 광어에 해당하는 게 W 오메가 사실 오메가인데요. 오메가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일단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컨디셔널 조건부로 깔려 있고요. 그게 우럭일 확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럭을 잡았는데 그 중에 X가 있어야 되고 우럭을 잡을 확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모든 물고기를 잡는 확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써놨던 교집합을 없애고 보면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밑에 있는 PX는 에비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증거들. 그 다음에 우럭을 잡았는데 거기에 X가 있다라는 표현. 우럭으로 이미 정의가 됐고요. 또는 광어로 정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럭이냐 광어냐가 결정이 나 있어요. 우리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가서 양태기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우럭이야 임마. 그러면 우리는 우럭인데 우럭의 사이즈가 얼마인가. 우럭을 잡았는데 그게 이 물고기가 맞는가 라고 하는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우럭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르고요. 내가 우럭을 잡을 확률 또는 광어를 잡을 확률, 얘들은 여러분들이 주사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프라이어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게 우럭일 확률을 얘기해주고 있죠. 또는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게 광어일 확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우럭을 잡았는데 그게 내 물고기, 또는 광어를 잡았는데 그게 내 물고기에 해당하는 것들, 이거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이라는 문제로 보면 사건 X, 물고기 X를 잡았는데 걔가 우럭인지 광어인지 난 모르겠는데 이미 우럭을 잡았을 때 내 물고기하고 얼마만큼 비슷한가를 하는, 여기는 답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미 내 물고기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따지는 라이클리후드, 비슷한 여부를 따지는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게 우럭일 확률, 내가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게 광어일 확률을 따지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자 포스터리어, 후위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가 고3일 때 저한테도 물어봐서 이 얘기를 한참 해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수학책에 이 문제들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공부들을 잘 안 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 얘들은 뭔가 제일 비슷한 거를 찾는, 내가 답은 알고 있는데 그것과 얘가 비슷한가를 따질 때 라이클리후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그러면 최대 뭐라고 하던데 4학년들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리그레션을 한 것들도 이 라이클리후드에 해당하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실제로 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나는 얘가 직선이다. 그래서 그 직선에 해당하는 게 오메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직선인데 얘네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비슷한가를 따졌기 때문에 우리가 따졌던 코스트 펑션은 예를 들어서 yi 빼기 ax i 빼기 b 제곱, 얘는 라이클리후드를 따지는 코스트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셨던 방법이 라이클리후드를 썼던 거죠. 리그레션 할 때. 그래서 이미 라이클리후드는 답정 넣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르기만 해.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리그레션 했던 것들은 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한 점이 있는데 그게 직선인지, 한 점이 있는데 점들이 잔뜩 있는데 그게 직선인지, 그 점들이 있는데 그게 곡선인지 알고 싶을 때, 이게 이제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데이터들이 쭉 주어졌을 때 그게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알고 싶을 때는 무조건 이 베이지안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라 부르지만 또 다른 용어로는 이 방법론은 바이어스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바이어스, 베이지안 또는 베이시안 확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지식은 알고 계셔야 얘기를 하기가 수월해서 이 부분을 제가 넣었고요. 그래서 사건 오메가1, 오메가2, 우럭하고 광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건 X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럭 오메가1이 있고요. 오메가2 광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해봤더니 잡았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해나 동해, 남해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우럭이 나올 확률이 오메가1, 광어가 나올 확률이 오메가2라 했을 때 얘네들의 비율은, 물고기 잡아보면 알잖아요. 100마리 잡았는데 우럭이 60마리고 광어가 40마리 나오면 얘들의 비율은 우리가 되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어 확률이 되겠고요. 전체 물고기 100마리 잡았는데 여긴 60마리, 여긴 40마리. 그러면 10분의 6,
여기는 10분의 1 하면서 프라이어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100마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뭐 서해나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모든 광어하고 우럭을 다 잡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100마리라고 하는 샘플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가서 고개를 잡았는데 한 10마리 잡았다 치겠습니다. 그럼 그 10마리를 PX라고 정의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건 우럭일 거고 어떤 건 광어일 텐데 걔네들의 비율은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사건 X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내가 잡은 물고기는 광어인가 우럭인가 라는 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X, 내가 잡은 총 물고기 중에 일부는 우럭이고 일부는 뭐였죠? 광어에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잡은 PX라는 건 뭘까요? 내가 잡은 물고기니까 이만큼 사각형일 거 아니에요? 그 PX는 어떻게 되는가? 수식을 보시기 전에 여기 있는 빨간색 더하기 여기 있는 파란색만큼이 내가 잡은 사건 PX가 되겠습니다. 그럼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수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보십시다. 얘는 뭐예요? 사건 X가 오메가 1에서 발생을 한 거죠. 오메가 1, 즉 우럭과 내가 잡은 고기의 교집합이 되겠고요. 그래서 PX, 아까 얘기했죠? 교집합은 이제 콤마로 표현하겠다고. PX 오메가 1.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뭐예요? 얘가 사건 X입니다. 내가 잡은 물고기. 얘는 뭐냐? 오메가 2, 즉 광어 중에서 내가 잡은 물고기. 그래서 X하고 오메가 2의 교집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교집합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사건 X 오메가 1을 오메가 1 우럭을 잡았을 때 우럭인데 우럭 중에 내가 잡은 물고기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면 아까의 수식 때문에 여기에 P 오메가 1 프라이어 확률이 들어가겠고요. 더하기 여기 그대로 내려오고요.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옆에서 양태규 교수님, 양강태공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야, 네가 잡은 건 광어야 임마. 광어 중에 내 물고기에 대한 비율 그리고는 광어를 전체 잡은 비율을 곱해 넣으면 이게 바로 PX라고 하는 내가 잡은 물고기의 확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PX는 사건 X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확률을 뜻하고 있고요. 얘네들을 이제 posterior probability를 쓰면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 좀 앞서에 이런 스타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잡은 물고기 여러 개 중에 한 마리를 이 중에서 딱 꺼내갖고 걔가 우럭일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물고기 10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씩 꺼내서 얘는 우럭인가? 얘는 광어인가? 라고 하는 확률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건 X가 먼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광어에 속하는지 아니면 우럭에 속하는지 따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인식이라고 하는 문제들의 시작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구하려고 보니까 앞에 있는 수식 likelihood, prior, 그 다음에 evidence 이걸 갖다 놓고 evidence는 뭔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사건 X, 내가 잡은 물고기 중에 하나가 우럭일 확률은 내가 우럭으로 알려준 것 중에 내 물고기에 대한 확률과 곱하기 P 오메가 1 우럭을 잡을 확률 프라이어하고 맨 밑에는 에비던스는 이와 같이 이 중에 우럭과 광어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통 인식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expectation maximization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xpectation maximization은 이제는 거의 클러스터링 기법들에서는 거의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뭐 매트랩이라든가 R과 같은 프로그램 안에 거의 기본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고, 옛날에는 K-민을 클러스터링 기법에 거의 표준처럼 얘기했지만 요새는 EM이 거의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 EM이 하는 작업은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두 그룹이 사실 있는데, 처음에는 확률이 이렇게 애매하게 있다가 얘네들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분포가 되도록 만드는 기법, 확률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기법이 바로 EM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EM은 expectation이라고 하는 expectation, 기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maximization을 또 합니다. 그리고는 expectation, maximization, 그 다음에 또 해요. expectation, maximization. 이걸 계속 E 한 다음에 M하고 E하고 M 하게 되면은 점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들이 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움직이다가 여기 가서 수렴, 여기 가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기법들 K민 계열보다는 전체 데이터를 다 다룬다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K민은 주변에 있는 K개, 가장 가까운 이웃한 녀석들 K 개수만을 따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로컬에서의 결과들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주죠. 근데 얘들은 모든 데이터를 다 써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EM이 클러스터링 또는 뭐 빅데이터 처리 이런 데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이걸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안에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M&M 초콜릿들이 파란색, 까만색, 노란색, 연두색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이고요. 이거 전체를 다 써서 여기는 보니까 파란색이 있네, 여기는 연두색이 있네, 그리고 뒷면은 안 보이는 것들까지 다 하나씩 계산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분리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M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두 가지 스텝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 K민의 단점, K민은 센트로이드 주변에 있는 것들만 자꾸 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안 보고 있고, EM에서는 모든 것들을 확률 기반의 확률 분포 기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클러스터들이 처음부터 거리에 대한 정보만 쓰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에 대한 것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처리를 하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은 뭐냐면요, 가우시안 분포를 하는 것들이 믹스되어 있다, 섞여 있구나. 이 안에는 실제 데이터가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가우시안 몇 개의 조합으로 한 그룹, 두 그룹 해서 두 개를 분리해내겠다,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을 2차원 가우시안 형태들로 깨끗하게 구별해 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EM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배우셨던 가우시안 멀티디멘셔널 PDF 가우시안 함수를 여기에 지금 제가 그려놨고요. 조건부 확률의 센서에서 보시면은 내가 여기에 파란색 점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점 사건 X는 오메가에 해당하는 클래스 C입니다. 블루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 봤을 때 내가 X, 블루라고 생각한 것은 어느 정도의 확률 밀도를 갖는가. 그 다음에 내가 레드 그룹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이요. 그러면 레드 그룹 안에서 얘들은 다 빨간색을 지금 제가 붙여놨잖아요. 레드 그룹 안에 이건 레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점은 어떤 확률 분포를 갖는가, 확률 밀도를 갖는가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이 점 하나가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은 지금 파란색 입장에서 요점을 봤을 때 확률 밀도를 구할 수 있겠고요. 빨간색 클래스들, 빨간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점에 대한 확률 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확률 밀도가 더 높은가에 따라서 이 점은 이쪽 그룹에 속하든지 아니면 이쪽 파란색 그룹에 속하는지를 바로 이 함수, 즉 가우시안, 요게 그대로 PDF예요. 여기에 있는 P는 PDF를 뜻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 확률 밀도들을 봐서 블루 똑같은 점이 들어갔다 치고요. 여기는 한 점은 여기서 봤을 때 확률 밀도가 높은지, 이쪽 그룹에서 봤을 때 확률 밀도가 높은지를 따져서 그룹핑을 해나가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주 심플하게 EM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시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뽑습니다. 광어하고 우럭을 뽑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옆에서 누군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얘가 우럭이고 여기가 광어인데
크기로 봐서는 얘는 우럭인 것 같고 얘는 광어인 것 같은데 여기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게 광어, 좀 더 작은 게 우럭인데 보니까 우럭 그룹 쪽에도 광어가 한 마리가 껴 있고요. 광어 그룹 쪽에도 우럭이 한 마리 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크기만 가지고는 광어하고 우럭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구나, 이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은 물고기들의 사이즈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맨 처음에 얘네들을 빨간색과 초록색을 적당히 완전히 랜덤하게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은 것들에다 너는 우럭이야, 너는 광어야를 랜덤하게 레이블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블, 여러분들 보통 라벨이라고 불리는 라벨을 붙여라. 얼굴에 약봉지, 약병 이런 데 라벨 붙이잖아요. 이 라벨, 이거는 이제 일본식 표현이고 레이블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원래는 되어 있지만 얘들을 레이블을 완전히 랜덤하게 섞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랜덤하게 섞어도 EM은 이걸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랜덤하게 섞여 있는데 우리가 개수하는 거 아시잖아요. 추측해서 대충 대강 여기에 하나 확률 여기에 평균이 요 정도 되고 분산은 이 정도 되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다. 여기에도 평균은 이 정도 있고 동그라미 분산은 대충 이렇게 될 거야. 분산값은 어려우면 그냥 시그마 1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대략적으로 두 개가 분리되도록 개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뭐예요? 가우시안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PDF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값을 개수를 해서 양쪽 그룹 아무렇게나 대충 놓습니다. 이걸 되게 잘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어지간해서는 EM에서는 똑같지만 않으면은 잘 두 개가 분리되면서 잘 찾아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가 expectation, 기대값.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기대값, 기대하다, expect, 기대하다가 되겠고요. expectation이라는 단계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평균과 분산이 있고 평균과 분산이 있어서 이제 이 주변에서 평균하고 분산값을 알면 어떻게 돼요? mean value, mu 알고 있고 분산값, 시그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PDF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만한 산이 있고 이렇게 높아지는 산 그림이 하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등고선 형태로 그려놨고요. 여기에 PDF 그리고 여기에 PDF 그린 다음에 보니까 야, 여기에 얘는 이 빨간 점의 PDF 값은 얘를 점점점 확장해봐야 여기에 오른쪽 그룹에 보다는 왼쪽 그룹의 등고선 높은 데에 해당하죠. 얘를 이제 빨간색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쪽 그룹을 빨간색, 이쪽을 초록색. 얘는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이 확률값이 되게 높고 얘는 이렇게 높으니까 여기는 되게 여기서부터 높이 낮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높잖아요. 높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높고 얘도 높고 얘도 높죠. 이 근처니까. 얘네들은 다 빨간색이 됩니다. 요 지점도 보니까 이거 높은 지점에 더 가까워서 확률 밀도 함수가 높고 얘도 높으니까 얘네들 다 이제 빨간색이라고 해 라고 붙이고요. 자,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높으니까 높은 데 있는 것들 얘네들 전부 다 이쪽보다 이쪽이 더 높잖아요. 이렇게 높여져 있으면 얘들은 다 초록색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관점이 되는 건 이제 이런 겹치는 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고 2차원에서 보신다면 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면 이 지점은 어때요? 왼쪽이 높아요? 오른쪽이 높아요? 왼쪽이 높죠. 그래서 얘도 빨간색 이 부분도 높아서 빨간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문제를 바꿔놨죠. 얘들은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 그리고 나서는 아까는 개수 값이었잖아요. PDF가. 네? 여기에 있는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죠. 이거 고등학교 때도 맨날 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5개가 있는데 5개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을 구했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을 구했죠. 이 부분에 이걸 다시 또 돌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높아져 있으니
이렇게 높여져 있는 PDF 값하고 여기에 있는 PDF 값하고 모든 점에 대해서 서로 어디가 더 높은지 더 바꿀 게 없는지 따집니다. 혹시 바꿀 게 나오게 되면 또 바꿔지죠. 예를 들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녀석이 이쪽으로 붙어서 그러면 또 그룹핑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나눠지니까 거기서 다시 빨간색의 평균 분산 구하고 초록색의 평균 분산을 구하는 것.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이 EM의 경우에는 발산을 하지 않습니다. EM은 반드시 수렴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증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expectation 과정이라 부르고 다시 그룹핑이 된 데에서 PDF를 다시 계산하는 작업, 이거를 maximization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수렴을 하고요. 수렴 속도도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고 PDF를 비교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실제로 이 EM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를 다른 센서에서 지금 제가 얘기해 보면 데이터가 총 9개가 있는데 얘들을 초기에 대충 믹스를 해서 개수 값들을 해놓고 그때 해당하는 확률, 밀도하면서 PDF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세 개는 처음에는 파란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세 개는 또 빨간색이고요. 여기는 초록색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PDF 값을 보니까 뭐야 이거 X3인 지점에 보니까 빨간색이 더 높죠. X7인 부분에 보니까 초록색보다 빨간색이 높아요. 그래서 X3하고 X7을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이 과정이 expectation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 그럼 파란 거는 두 개가 있네. 두 개에 대해서 평균 구하고 두 개에 대해서 표준 편차 구하고 다섯 개에 대해서 평균 구하고 다섯 개에 대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거 매트랩 명령이자 루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개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 구하고 나머지 또 초록색 두 개에 대해서 구하고 그러면 이 커브가 이제 또 만들어졌으니 이 새로운 뮤와 민 밸류와 베리언스 또는 표준 편차가 구해졌으니 또 다시 이 과정을 하는 겁니다. expectation.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 또 이 그룹들이 서로 바꿔주고 자, 이 녀석들의 그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얘들의 평균값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때문에 얘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초기에 이런 상태였는데 데이터의 그룹들이 바뀌게 되고 이 그룹에 대해서 맥시마이제이션 과정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새로 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우시안 PDF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여러분들 뉴럴 네트워크에서 RBF 기반의 뉴럴을 쓰셨을 때 보시면은 그 RBF 함수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같이 EM에서도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지점에 가서 멈춥니다. 이 과정이 이게 expectation, 이 밑에 있는 부분이 maximiz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EM이라 부르고 있고 이 EM은 여기에 사례는 제가 클러스터링하는 예제로서 들었습니다만 EM은 클러스터링 하는 데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EM은 클러스터링 기법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지만 EM은 또 다른 방법론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EM은 클러스터링 방법이 아니라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 하나가 강력한 방법론이 바로 E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M은 생각보다 방법론이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PDF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안 써보다 보니까 가우시안 커브를 어떻게 잘 쓰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EM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오히려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이 두 가지 이 자료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방법론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PDF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보통은 이 PDF는 가우시안 함수로 여기에 X자만 인자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X바C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앞서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블루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고 레드에 대해서 그려져 있고 초록색에 대해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클래스가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센스로 표현하면 블루일 때 x를 얘기하는 것, 이와 같이 가우시안수로 표현합니다. 또는 레드일 때 x를 뜻하는 것. 그래서 여기가 조건부 확률적인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x라고 하는 거, 아까 에비던스에 해당하는 부분, 조건부 확률에서 px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요, 예, 바로 이 px, 에비던스에 해당하는 걸 따지려면 와, 이런 수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px는 x, 오메가1이 여기, 오메가2가 여기인데 x가 이만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빨간 부분, 요 파란색 부분 두 가지에 대한 교집합을 구해야 되다 보니 이런 수식이 나타났고, 이 수식은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한다면 시그마를 써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스대로 에비던스 x를 뜻하는 것처럼 구해보면 이와 같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C가 바로 클래스, 여기 보시면 I, 클래스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당하는 x에 대한 것을 확률을 계산을 하고요. 얘는 뭐예요? 이건 라이클리후드가 아니죠. 라이클리후드가 맞죠. 클래스가 무엇일 때, 빨간색일 때 x를 뜻하고 파란색일 때 x를 뜻하니까 라이클리후드고, 여기에는 p 오메가를 대신해서 오메가 블루, 오메가 레드, 오메가 그린, 바로 프라이어 확률, 초기에는 3등분이 되어 있으면 3분의 1 확률을 써서 이 부분에 프라이어 확률은 W 웨이트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비던스 PX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들을 이제 제대로 분리를 해내려면 사건 X가 주어졌을 때 그게 레드인지 블루인지 그린인지 알고 싶죠. 그래서 앞서서 똑같이 만들었던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 형태로 여기에는 에비던스 PX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서 X에 대한 어떤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걔가 레드냐 블루냐 그린이냐를 따지는 probabilistic density, 정확하게 그 부분은 이와 같이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expectation 과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posterior probability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maximization 과정은 수식은 복잡하지만 이제 클래스들이 다 붙어 있어요. 레드, 그린, 블루 붙어 있으니 그 x에 대해서 그 x1 모든 x들에 대해서 걔가 C1일 때 레드인 확률을 구하면 weight 1. 그 다음에 사건 x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걔가 레드인 것들만 모아가지고 전체 개수분의 개수를 여기서 구해서 weight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레드가 3개, 뭐 블루가 3개, 그 다음에 초록색이 4개 하면 3, 3, 4,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4 하는 형태로 웨이트를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수식은 되게 복잡하지만 우리가 구해낸 거, 레드라고 붙여놓은 녀석들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표기법으로는 내가 모든 x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i번째예요. 레드인지 그린인지 블루. 레드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모든 x에 대해서 걔가 레드인 것들만 모아서 거기에 기대값 x를 곱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리고 분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센스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뭔가 클래스라는 걸 껴가지고 얘가 레드인지 그린인지 블루인지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용례로 쓰입니다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차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염 주변에 랜드 n을 써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데이터 100개를 뿌려놨고요. 그 다음에 약 한 3, 4, 요 근처에다가 빨간색 50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개이고요. 이 부분은 50개예요. 그래서 이것에 로 데이터를 찍어봤어요. 그래서 총 개수 100개, 파란색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대략 0과 1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1쪽으로 살짝 치우쳤지만 0입니다. 여기가 0이고요. 이 사이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고 빨간색은 3주변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파란색은 총 100개라서 이 끝까지
이렇게 찍혀져 있고 빨간색은 50개밖에 없어서 요 근처 평균 산 주변에서만 있습니다. 이거를 EM을 적용을 해서 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파란색, 이쪽에 있는 거는 빨간색이다 라고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고, 이거 뭐 여기는 일부가 섞여 있죠. 여기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근데 이렇게 뚝 자르듯이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뚝 자르듯이 여기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지는 이유는 초기에 확률 밀도가 이와 같다고 하면 데이터를 정말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이 높은 지점, 빨간색이 높은 지점 해서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두 개를 마치 자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이 커브가 EM이기 때문에 M 맥시마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커브는 파란색이 이렇게 움직이고 빨간색이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개, 여기는 50개니까 초기에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1이 블루, 레드가 오메가 2라고 하면 얘는 초기에는 150분의 100이 되겠고 얘는 150분의 50개가 되겠죠. 전체 데이터 150개분의 블루인 것은 100개, 레드인 것은 50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얘들이 초기의 익스펙테이션에 의해서 일부는 빨간색, 일부는 파란색의 분포가 바뀌게 되니까 웨이트 오메가 1, 오메가 2도 프라이어 확률도 할 때마다 EM을 할 때마다 개수들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경계 지점에서 두 그룹으로 클러스터링이 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EM은요, 이걸 그냥 이렇게 짝대기로 스레시홀드로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가 이렇게 좁게, 얘는 넓게 될 수도 있고 얘는 좁게 될 수도 있고 분산값들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경계 라인이 바로 이 PDF가 어느 쪽이 더 높은지에 대한 경계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경우 데이터가 조금 지금은 좀 섞여 있는데 아예 완전히 다르게 이쪽이 빨간색, 이쪽에 파란색 해서 EM을 거쳐보면 되게 잘 분리가 된 것 같은데 오호, 좀 다른 게 있죠. 여기 빨간색이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무언가 그림이 파란색 지점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얘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높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생각보다 파란색보다 높게 나와서 여기에는 빨간색 그룹이 따로 있구나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산 결과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분산을 토대로 해서 이 PDF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 데이터의 진짜 현재 사실 문제는요, 이게 이 근처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분산 값이 되게 작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되게 작았을 거예요. 근데 얘나 두 개가 수치적 에러를 봤을 때 거의 0에 가깝다 보니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EM을 썼을 때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잘못 나온 경우들이 섞여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워낙에 점근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여기가 점근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어떤 게 높고 낮은지가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차이의 수치 에러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섞인 거예요. 빨간색이만큼, 파란색이만큼 거의 비슷하게 섞여 있고요. 얘를 EM을 통해서 분류해 보니까 파란색, 빨간색. 순서는 어떤 게 빨간색이고 어떤 게 파란색인지 클러스터에서 모르니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빨간색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뭉쳐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잘 처리를 해내는데, 여기도 빨간색하고 여기 빨간색이 여기 있잖아요. 뭉쳐있는 것들은 굉장히 잘 설명하는데 외부에 몇 개 이렇게 툭툭 튀어있는 것들은 가끔 놓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은 과연 파란색에 속한다, 빨간색에 속한다 얘기하기 어렵죠. 요 녀석들도 마찬가지죠. 요 녀석들은 사실은 파란색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돌려보거나 하면 실제로 이 그림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 정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사실 파란색이 조금 더 넘어가서 이 부분은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으로 잡히는 게 맞을 텐데 어쨌든 클러스터링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초기 값에 따라서도 좀 흔들리고요. 여러 번의 반복을 하다 보면 많은 양의 데이터들의 평균에 대해서만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성 이렇게 튀는 것들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노이즈, 약간의 노이즈처럼 보이는 튀어있는 녀석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M은 굉장히 우수한 방법이고요. 이 EM의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프로시저 간단하게 그려놓은 것처럼 EM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EM을 이용을 해서 응용을 하는 예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끝에서 배우게 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도 이 EM 기법을 활용한 것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 EM을 쓸 때 이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C인지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X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 클래스 1, 2, 3에 대해서 다시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것이지 바로 이렇게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X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X들을 평가하는 것들은 익스펙테이션에 들어가고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걔들에 대해서 포스터리어 관점에 해당하는 클래스들을 평균을 구하거나 프라이어 확률을 구하거나 분산을 구하는 것들은 이 맥시마이제이션에 있다라는 거 잘 상기하시고 두 개가 되게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코드 레벨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 예제편이 있고요. L2EM1 예제를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는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A라는 데이터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랜드 N을 써서 100개 데이터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3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0 주변에서 3이라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흔들리고 있고요. B 데이터 빨간색입니다. 얘는 평균을 10만큼 올렸어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A, 얘가 B입니다. 현재. 자, 이것들을 데이터로 쭉 제가 그려놨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C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게 100개, 이거 100개잖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200 곱하기 2라고 하는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은 2개로 되어 있고 행은 200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A 데이터, 여기 B 데이터가 정리됐고요. 이 자리 한 칸은 뭐냐? 레이블, 얘는 1번이다, 2번이다 또는 0번이다, 1번이다를 알려줄 레이블이 저장되는 곳. 이거 여기는 데이터, A 데이터가 몰려있고 B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C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너레이트 데이터를 만들면 이런 행렬을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EM에서의 게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게스할 때 레이블을 랜덤하게 막 섞어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레이블 섞는 부분은 이렇게 행렬이 이쪽으로 200 곱하기 2로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에는 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는 레이블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초기에 아까 보시면은 초기에 PDF 개수 값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블루와 레드로 구별해서 MB는 M은 민, 평균, 그 다음에 S는 시그마, 블루에 대한 시그마 값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레드에 대한 평균값 5와 레드에 대한 표준 편차값 1로 랜덤하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빨간색, 파란색이 전부 다 100개씩 했기 때문에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여기 C라는 행렬을 받아갖고는 X 데이터의 앞부분에는 A 데이터가, 그리고 밑에는 B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행에는 랜드 인트를 써서 0 아니면 2를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0이 첫 번째 클러스터, 1이 두 번째 클러스터다 라고 랜덤하게 데이터를 넣었어요. 이걸 랜덤하게 넣으셔야 뭔가 바이어스 되지 않고 잘 구해줍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레이블들을 붙여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총 50회 동안 EM을 돌렸고요. 스텝 1에서는 P, X, 바, C 앞서서 있는 표기법대로 해서 노멀 PDF, 이거 매트랩에 있는 펑션하고 똑같습니다. 가우시안 커브가 되겠고요. 데이터 집어넣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넣고 평균, 표준 편차 넣고 웨이트 곱해서 PB, PR을 구합니다. 이거는 얘네들의 값이 어떤 게, 요 안에는 200개의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걔들에 대한 PB값, PR값, 얘들은 확률이 아니라 정확하게 probabilistic density, 얘들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걔들을 서로 두 개를 비교해서 B가 R보다 높으면 얘는 왼쪽 그룹 0이다. 그리고 R이 높으면 1이다. 로 바꿔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expectation 과정입니다. 자, 이제 maximization으로 넘어가면 이 중에 find 명령을 써서 이 행렬 안에서 0인 그룹들을 찾아서 인덱스만, 행에 대한 값만 B로 저장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트랩 기능하고 똑같이 거의 만들었기 때문에 B나 R은 행렬의 값이 아니라 행렬의 행 번호들만 여기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들의 블루인 것들의 비율 총 200개분의 얼마 해서 웨이트 1 구하고, 레드인 것들의 비율 해서 오메가 2를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B하고 R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XB, XR, 두 번째 컬럼은 쓰지 않는, 두 번째 열은 쓰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레이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루인 걸, 레드인 것들을 뽑아서 평균과 분산, 바로 요 기능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처리하면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과정이 끝나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자, 보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익스펙테이션 비교해서 야, 여기까지는 블루야, 여기까지는 레드야. 그게 바로 앞 단계 익스펙테이션에서 한 거고, 이제 요거에서 민과 스탠다드에서 요걸 구하고요. 또 요 네 개의 데이터에서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써서 바로 요 부분들을 다 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뮤1이 이 부분, 시그마1이 요 부분이고요. 뮤2가 요 부분, 시그마2가 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플하게 이제 새로운 확률 밀도 함수를 두 개가 그려졌고, 다음 단계에서 다시 익스펙테이션으로 데이터들이 이 그룹 안에 어디에 있는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2차원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문제에다 적용해보면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서로의 영역 쪽에 좀 침범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실제 경우에요. 우리가 데이터를 얻은 거고요. 우리가 빨간색인지 알고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같은 거는 P, X, 바, C에 해당하는 확률이에요. 클래스가 뭔지를 알고 만들어진 X에 해당하겠죠. 이런 녀석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EM을 써서 분리를 해봤더니 여기 있는 점은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쪽 그룹에 속해 있고요. 여기 있는 지금 이 색깔은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점들은 이쪽 그룹에 속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오른쪽 그룹에 속해서 이렇게 잘라져 버렸고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데이터 분포를 보니까 대충 분산값이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여기가 아마 평균일 것 같고요. 얘는 이렇게 크게 그려지겠죠. 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평균은 대충 여기 있을 거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PDF가 부딪히는 부분의 라인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딱 잘라지듯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 중에 노이즈성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쪽 그룹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고요. 확률 기반으로 여기에 클러스터 하나, 이쪽에 클러스터 하나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서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EM 방법을 쓰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EM을 써서 우리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뽑았어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얘는 가우시안이 아니죠. 그죠? 실제 얘는 가우시안이 아닌데 가우시안이라고 우기게 되면 가우시안 분포를 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우시안이라고 우기면은 이 데이터의 성격을 제대로 표현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하나의 가우시안과 하나의 가우시안 두 개의 가우시안이 합쳐져 있는 커브로 봐야 되는데 귀찮으면은 하나의 가우시안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긴 합니다.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두 개의 가우시안이면 두 개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쓰이는 방법이 EM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EM을 써서 가우시안 여러 개의 조합으로 바꿔놓는 것을 GMM,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GMM은 왜 갑자기 중요하게 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때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얻었는데 이거를 가우시안이라고 하게 되면 에러가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같은 거 구성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인식률이 떨어지는 거는 실제 가우시안이 아닌 걸 가우시안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들을 가우시안의 조합으로 표현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식단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옛날 구닥다리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그 스테판 칼리난 이제 벌써 한 10년 됐는데 만나보시면 이렇게 좀 뭐랄까 젊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고요. 한때 유명했는데 요새는 이제 망한 것 같아요. 아, 이걸 혹시 외부에서 들을 수도 있으니 한 5, 6년 전에 한번 그때 특강할 때 제가 봤었는데 이게 스테판 칼리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를 찾아보시면 이제 그 GMR이라고 하는 가우시안 믹스처 리그레션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이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데모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로봇이 있고요. 숟가락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떠먹여 줍니다. 이거 한 10번 하고 나면 이제 로봇이 이렇게 대충 떠먹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콧구멍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 그 기법이 바로 GMR이라는 기법인데 우리가 어떤 로봇에 필요한 모션이라든가 경로가 있을 때 이거를 사실상 이전까지는 모델링 기반 또는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사람이 마커 붙이고 하는 것처럼 인코드 레벨의 정보들을 모은 다음에 그걸 리플레이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은 잘 보시면은 언제나 똑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도 항상 똑같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바닥이 평평해도 걸을 때마다 조금씩 걷는 모습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것들은 실제로 데이터들이 공간 안에서 뭔가 평균과 분산을 갖는 여러 가지 가우시안 형태들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양반의 되게 특이한 점은 우리들 예전에 보통 문제들은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문제들을 보려고 많이들 했었습니다만 이 양반은 이제 이걸 그냥 평면 데이터를 놓고 이렇게 가우시안 하나, 가우시안 하나, 가우시안 하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가우시안 몇 개, 세 개의 덩어리로 이 문제를 표현한 다음에는 이 가우시안을 따라서 움직이면 이러한 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GMR입니다. 그래서 이 GMR은 한때 요새는 이제 완전 인기가 사그라들었는데 2010년경쯤에 굉장히 유명했던 방법이고요.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이 수업에서 끝까지 다루지 않는 GP라고 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써서 GPR로 이게 이제 사라지고 프로세스 써서 로봇의 모션을 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연구들로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었고요. GMR은 이제 조금 요새는 인기가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나는 내가 뛰어가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뭐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당장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년 이상은 더 하셔야 점프를 하거나 뛰어가는 로봇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뭐 잠깐은 뛸 수 있죠. 그거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근데 정말로 내가 점프를 하거나 뛰어가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하면 지금부터 딱 10년 걸릴 겁니다. 최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로봇은 레코더, 녹음기가 아니에요. MP3 플레이어가 아니라서 로봇은 계속 똑같은 자세를 취하면서는 결국은 가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고요. 중간중간에 뭔가의 차이에 의해서 보폭을 조금 크게도 해야 되고 좁히기도 해야 되고 다리를 더 높이 들기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적으로 결정이 나는데 그 동적으로 결정되는 그 흔들림의 요소들을 스토캐스틱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연구의 거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GMM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매년 4학년 수업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GMM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EM이나 GMM 쪽, 특히 GMM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EM을 써서 두 개의 가우시안으로 바꿔놓는 거, 바로 그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되겠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잡한 소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올해도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4학년 때 이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고요. EM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면 16주차 보강주 때 숙제를 내드리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EM 쪽에 숙제가 나오면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16주차 수업에다가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학기 잘 수고들 하셨고요. 자, 마지막 이제 종강이죠.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종강이고, 숙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원칙적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숙제 자료 가지고서 얘기 드리겠고, 줌으로 발표하시고 줌으로 접속하셔서 줌에서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제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년에 또 죽지 말고 잘 보십시다. 코로나 걸리지 말고. 예.